자, 84페이지요. 연력학 제2법칙. 얘는 별거 없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공식이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은 공식이 없어요. 제1법칙이 뭐였어?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Q를 가해주면 이 에너지를 델타 U에 쓰니 W에 쓰니 아니면 둘 다 쓰니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량을 공급해 줬는데 분명히 델타 U가 증가했는지 안 증가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아, 온도를 체크하면 되겠구나. 그럼 일을 해줬는지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아, 부피를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들의 양적 관계를 찾는 게 제1법칙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공식이 요거 떨렁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제2법칙은 뭐냐면 제2법칙은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전문 용어로 쓰면 이 전문 용어 좀 멋있어요. 엔트로피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요. 되게 멋있지. 아이디로서 넌 아이디가 뭐니? 엔트로피. 진짜 멋있지 않니 이런 아이디? 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있어 보이는 아이디. 엔트로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엔트로피가 뭐냐? 한국말로 쓰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질서도라 그래요. 무질서도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증가는 무질서도 증가 법칙이라 그래요. 전 우주의 모든 법칙은 다 이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니네 물이 있어. 여기에 설탕 가루가 있어요. 그럼 설탕 가루를 흘리면 이렇게 모으면 설탕 가루로 만들 수 있지. 됐네? 그런데 이 설탕 가루를 물에다 녹이면 설탕이 녹아서 막 흩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가루일 때가 무질서해? 녹았을 때가 무질서해? 녹았을 때가. 그럼 가루가 물에 녹는 건 무질서도가 증가한 거 맞지? 그럼 다시요. 가만 놔두고 있다가 나 설탕을 괜히 물에 넣었어. 설탕을 다시 얻고 싶어. 설탕아 나와. 그럼 설탕가루로 다시 뭉쳐서 나오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돼요. 그게 우주 만물의 원리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 나무가 있었어. 여기에 나뭇잎들이 이렇게 달려있겠지, 그치? 자, 나뭇잎이 나무에 달려있는 게 무질서해? 얘가 떨어지는 게 무질서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떨어졌던 나뭇잎이 아니 난 좀 이따 떨어질 건데 걔 다시 붙어? 안 되지. 그럼 무질서도는 감소하지 않죠. 항상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돼요. 니네 방 보세요. 엄마가 싹 치워놓으면 또 지나면 더러워지지. 그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니? 엄마 방 청소하라는 뭐라 그래? 엄마 이건 자연 법칙이야. 무질서도는 증가하게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정리한다 그래서 무질서도가 감소하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간 다시 무질서도는 증가하니까. 되게 과학 법칙이죠. 거기다 무질서도라는 단어를 쓰면 뭐 없어 보여.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단어. 멋있게.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야.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엔트로피는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건 좀 고급 단어여서 연력학 제2법칙에는 그냥 단어 하나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요. 설탕가루는 넣었지. 그럼 녹지. 근데 반대로는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진행되는데 반대 방향으로는 안 진행되지. 되니? 그걸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역방향으로는 갈 수 없어 라는 뜻이에요. 한쪽으로는 가는데 역방향으로는 갈 수 없어. 그럼 역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반응은 뭐라 그래? 이걸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는 비가역 반응이 훨씬 더 많아요. 가역적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니네 피자를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좀 덜어내고 싶어. 다시 뱉으면
다시 피자가 되지. 말이 돼 이게? 이게 말이 돼? 안 되는 거 맞죠? 그런 것들을 다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엔트로피의 법칙 뭐라고? 비가역 반응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2번 별표요. 연력학 제2법칙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자연현상은 말이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는 가지만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쪽으로는 잘 안 간다. 그러니 얘는 비가역 반응인 거야 라는 뜻이야. 근데 그래서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연현상의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설명하는 법칙 이렇게 써있어요. 얘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법칙이에요. 되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 방향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공식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 법칙은 공식이 없으니 개념 정리만 잘해두는 겁니다. 표현 한번 볼까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오는 열은 없어요. 됐나요?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 한쪽으로는 가지만 반대쪽으로는 못 온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쪽으로 못 오는지를 니네가 체크해야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고요.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고립계는 뭐냐면 요렇게 생겨서 닫혀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설탕을 여기다가 넣으면 설탕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지. 그래서 요 안을 고립계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니까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보세요. 엔트로피 증가, 밑줄이요. 이 단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라고.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럼 엔트로피 밑에다가 뭐라고? 무질서도. 질서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5번에다 별표 치세요. 이게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해요.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자, 비교샷 하나 해볼까요?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고요. Q는 델타 U의 W라는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에너지는 형태는 변해요. 열에너지, 파동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기에너지 형태가 다르지. 하지만 그 에너지의 모든 총량은 어때?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되죠.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연력학 법칙은 에너지의 양에 대한 법칙이에요. 에너지의 크기에 대한 법칙. 공급해준 열을 내부 에너지에만 쓰니 등적 과정이라면, 공급해준 열을 일하는 데만 쓰니 됐나요? 등원 과정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공급해준 열량을 온도도 변화시키고 부피도 변화시키는 데 쓰니 등압 과정이구나. 이렇게 크기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는 법칙이 1법칙이라면 2법칙은요. 얘는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비교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되돌아올 수 없어요. 되돌아올 수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크기에 관한 법칙이라면
얘는 방향에 관한 법칙이 됩니다. 마지막 중요한 단어니까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열역학 제2법칙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열역학 제2법칙을 배우는 이유는 열 효율이 100%인 열 기관은 제작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배우는 게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열기관에 대한 내용만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죠. 열기관이 뭐니? 열기관은 좀 전문적인 용어로 따지면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이걸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어요. 다시요. 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어요. 얘한테 열을 가해주면 움직여요. 열을 가해주면 움직여요. 니네 열 가해주면 움직이는 거 뭐야? 태양열을 가해주면 움직여야 돼요.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해볼까? 아주 옛날 기차요. 이 뒤에다 석탄 싣고 다니는 거 봤지? 그래서 여기 사람이 여기 구덩이에다가 석탄을 퍼다가 계속 집어넣지. 그러면 여기서 증기가 나와서 얘를 돌려서 가는 거 맞죠? 이걸 증기기관이라 그래요. 그럼 증기기관은 증기가 나와서 그걸로 움직이는 거 맞죠? 그럼 증기는 어떻게 나와? 열을 공급해줘야 되지. 됐나요? 그런 걸 열기관이라 그래요. 한 번만 더요. 니네 자동차를 굴리려면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를 넣어야 되죠. 그럼 연료를 넣으면 그걸로 움직일 수 있어? 아니죠. 그걸 태워서 나오는 열로 움직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나 움직이는 것들 중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건 다 열기관입니다. 됐나요? 화력발전기 같은 것들 열을 가해주면 그걸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쓰시면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증기기관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동차 엔진 같은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연기관이라 해요. 엔진 속에서 태워서 연소시켜서 움직이는 애, 이런 애를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증기기관차가 지금 쓰지 않지. 왜 안 쓰는지 알아요? 환경오염. 그것도 있어요. 환경오염 있어요. 괜찮은 답입니다. 그런데 필터 같은 걸 사용해서 배기가스만 깨끗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쓰지 않는 이유. 증기기관차가 이렇게 있어. 그럼 칙칙폭폭하고 이렇게 해리포터 같은 데 나오는 거죠. 나오겠죠? 얘는 효율이 4예요. 무슨 뜻? 여기다가 100의 에너지를 가해주면 4만 D를 하는 거예요. 되니? 100원어치 연료를 넣으면 4원어치만 일해요. 그럼 일을 너무 조금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4원어치 일만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야. 됐나요? 그럼 이 효율을 좀 높여서 자동차에다가 적용시켜서 여기다 100의 에너지를 넣으면 한 20 정도 일을 하면 산업혁명의 5배가 일어나겠지. 그치? 이해됐니? 그럼 이
일을 많이 해주는 기관을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 증기기관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야? 효율이 너무 낮아요. 지금 휘발유를 쓰지. 휘발유를 쓰는 이유는 효율이 증기기관보다 높아서 그렇습니다. 증기기관차 자동차로 만들면 기계들이겠죠. 그리고 석탄을 계속 넣어야 되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사면 연료를 조금만 넣어도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효율이 높은 기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태양전지 왜 안 써? 다 효율이 낮아서 그래요. 태양에너지를 받았는데 그걸 다 전기에너지로 만들지 못하고 효율이 매우 작으니까. 태양에너지는 3이에요. 3. 그럼 태양에너지는 전기에너지로 만드는 게 3밖에 안 되니까 효율이 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차라리 얘를 쓰고 말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높은 기관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핵심 포인트인 거야. 됐나요? 그럼 해볼까요? 열을 공급해 줬는데 그걸로 역학적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얘가 열기관이야.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고온의 에너지를 이렇게 설치해요. 그러면 이 고온에서 이 열기관 쪽으로 열량이 공급돼요. 그걸 Q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열기관은 공급된 열량 Q1을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라겠지. 그걸 W, 일의 양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 비율이 효율이에요. 예를 들어볼까? 사람은 효율이 되게 높아. 사람이 에너지를 100을 먹으면 일하는데 얼마를 써? 40을 써요. 그리고 나머지 60은 버려. 그래서 인간의 에너지 효율은 40%예요. 꽤 높죠? 그러니 니네들이 그 40%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40%나 되니까 밥을 2끼, 3끼밖에 안 먹는 거야. 만약에 4%라면 20끼, 30끼를 먹어야 되죠. 효율이 적으니까. 만약에 이 효율이 80이라면 밥을 한 끼만 먹어도 되겠지. 이해됐어요? 인간의 에너지 효율은 40이에요. 그럼 나머지 60은 버린다. 체온으로 다 날아가죠. 열 에너지로 다 빠져나가죠. 그걸 다시 모아서 나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 들어왔어. 열로 바꿨어. 그 열로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빠져나간 열을 다시 공급할 수는 없다고. 되니? 이해됐어요? 그게 방향성이라는 거거든요. 열은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간 열을 다시 돌렸을 수는 없어요. 그게 얘야. 그렇다면 공급해 준 걸로 얼만큼 일을 했니가 효율이겠지. 그래서 그럼 효율 파트는 요렇게 두 개의 단계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급을 100을 해줬대. 일을 20을 해줬어. 그럼 나머지 80의 에너지가 남겠지. 그 녀석은 버려요. 저온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Q2라고 합니다. 됐니? 그럼 이 Q2로 흘러나온 나머지 열량을 이 Q1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없다고? 절대로 없다고. 방향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갈 수 있지만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갈 수는 없다고. 됐니?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고요. 비가역이라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봅시다. 100의 열량을 공급했는데 일했는데 20을 썼어. 그럼 버린 양은 얼마야? 80이요. 그럼 이 80을 다시 쓰면 되게 좋지 않겠니?
그걸 못 쓰니까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줘야 되죠. 이 열에너지를 쓸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딱 한 군데. 딱 한 군데. 니네 스위스 가본 적 있어? 없어요? 스위스에 가면 나중에 스위스 가봐. 진짜 아름답습니다. 강추. 인터라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기차 타고 가면 산 봉우리가 이렇게 3개가 있어. 이 중에 제일 큰 데가 융프라우, 요흐 뭐 이렇게 읽기도 해요. 이런 꼭대기예요. 그리고 한 군데가 뭉치. 이게 스위스 발음이어서 어렵습니다. 또 한 군데가 또 있어. 이름 있어. 되게 어려워. 스위스 언어는 너무 어려워요. 여기가 이 위에 만년설이 덮여있지. 빙하거든요. 녹지 않는 빙하야. 그래서 여기 인터라켄 여기 산 밑에 여기 있어요. 여기 기차를 타면 기차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널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터널은 밖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산 속을 이렇게 올라가요. 산 속을. 산 속을 이렇게 터널을 파놨어. 기차가 터널로 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산 속이에요. 그러다가 기차가 막 가다가 요런 데다 세워줘. 그럼 사람들이 막 내려. 그래서 그 사람들 막 따라 걸어가면 산 속이잖아요. 돌멩이로만 내리거든요. 산 속이니까. 그 돌멩이에 터널을 이렇게 뚫어놔서 사람들을 다 내리게 해. 그럼 내리면 딱 걸어가면 깜깜할 거 아니야? 저쪽에서 빛이 막 나와요. 거기까지 가면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돌멩이일 거 아니겠니? 통로를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맨 끝에 여기가 산일 거 아니야? 여기에 통유리를 만들어 놨어. 이렇게. 그래서 가면 여기 딱 쓰잖아? 그럼 내 앞에 유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엄청나게 큰 유리예요. 사람들이 막 서 있어. 거기에 딱 쓰면 산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지. 거기에 딱 서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빙하가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빙하를 볼 수 있는 관광 명소야 여기가. 그리고 또 기차를 타. 그리고 또 막 가면 이런 데다 내려줘. 그럼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빙하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 빙하를 지나가겠지. 여기다가 내려줘. 그래서 내리잖아? 그러면 온통 다 얼음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하늘색 얼음이에요. 지나가면 다 얼음이야. 그래서 만지면 차가워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손바닥 모양으로 녹아요. 여기 가 있으면 빙하 얼음으로 만든 의자, 얼음으로 만든 탁자 이런 걸 막 전시해놨어. 가서 막 앉아서 사진 찍는 거야. 전부 다 얼음이에요. 그 얼음을 막 지나.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와요. 이 전망대에 나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럼 거의 만년설이 덮여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32도예요. 내가 여름에 갔어요. 반팔 입고 갔어. 여기 영하 2도예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갈수록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져요. 1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낮아지거든요. 근데 얘가 4,000m예요. 계속 낮아지는 거야. 난 추워 뒤지겠는데 여기 관광 온 사람들이 가방에서 꺼내서 막 패딩을 입기 시작해. 나는 없어.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관광객이 나한테 그랬어요. 영어로. 너 입술 파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알았어. 멜콜. 막 입을 막 덜덜덜 떠는데요. 그냥 이러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아저씨가 자기가 입던 긴 팔티를 나한테 줬어. 아무 소용이 없어. 추워 뒤지겠는 거야. 내렸는데 완전 다 온통 눈이야.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내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빙하를 지나고
요 휴게소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여기 올라가면 3,990m가 돼요.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도 춥지 않아요. 올라가는 동안 추워 뒤지겠고 밖에 나가면 추워 뒤지겠는데 요 안은 엄청 따뜻해. 난방을 한다는 거지. 근데 스위스는 난방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해요. 법이야. 그럼 여기 어떻게 따뜻하게 해? 신기하죠? 전기를 쓰면 돈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여기에 난방하는 방법을 찾아냈어. 여기서 관광객들이 막 내리잖아. 니네 여행 가서 관광객들이 기차에서 내리면 모두 다 침묵. 이러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지. 막 얘기하고 떠들면서 지나가죠. 그러면 그때 나온 사람들의 체온을 모아요. 그래서 여기 난방을 쓰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 그 열도 모으고 이산화탄소도 모아서 난방에다 써요. 완전 대박이죠. 이런 걸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가보세요. 우리의 목표예요. 궁극의 목표. 효율을 높이려면 버리지 않는 게 제일 좋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효율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열에너지로 바뀌면 이 열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게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야. 니네 전자제품 같은 거, 냉장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지, 그치? 그래서 뭐 우리 집 가전제품이 1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얘예요. 냉장고가 있었는데 여기한테 100의 전기 에너지를 줬는데 얘가 2를 5밖에 안 한대. 냉장고 꼬랐지. 됐니? 그럼 너 5등급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20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럼 2를 20을 쓴대. 그럼 효율이 20% 되는 거 맞지? 그럼 너 일 잘하네. 너 등급 높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등급 에너지 표시법은 다 얘를 따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열의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과학에서 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열 효율이 뭐냐? 공급된 에너지 중에 사용한 에너지를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공급된 에너지에 사용한 에너지를 열 효율이라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 공급된 에너지는 얼마? Q1이고요. 사용한 에너지는 얼마? W. 요게 에너지 효율 2예요. 되게 쉽지? 자, 그럼 얘는 공급된 거 100이에요. 사용된 거 20이야. 효율 얼마야? 20%야. 되니? 자,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 효율을 구할 때 요 괄호치고 퍼센트라고 써 있으면 요 퍼센트라고 써 있으면 얘는 Q1분의 W를 쓰고 곱하기 100을 때려야 퍼센트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열 효율에 퍼센트가 안 써 있으면 그냥 Q1분의 W라고만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건 최대값이 얼마야? 100%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얘는 최대값이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예요. 되니? 자, 연료율은 몇 퍼센트니? 지금 이 열기관에 그러면 120 곱하기 100? 아, 20%. 됐나요? 그럼 연료율이 얼마니? 퍼센트 말고 그냥 값으로 구하면 20? 0.2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공식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Q1은 100이에요.
W는 2야. 버린 건 80이야. 그럼 Q1 대신에 쓸 수 있는 값은 Q2에다가 W를 더한 값이죠. 되게 간단하지. 그래서 이 Q1 대신에 얘를 넣을 수 있어요. Q2 더하기 W 중에 W1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공식은 얼마든지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것도 한번 볼까요? W는 얼마니? 20인데요. 그거 어떻게 구해? Q1에서 Q2를 빼면 되죠. 그치? 그럼 여기서 공식이 또 바뀌겠죠. Q1분의 Q1에서 Q2를 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공식처럼 생긴 애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관계식을 꼭 알았어요. 얘가 100이면 얘가 20이면 얘는 80이죠. 그럼 얘 공식을 완전 다 바꿔버리면 Q2 플러스 W에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됐나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마지막이에요. 요렇게 묶으면 1 맞지? 그러니 얘는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 써도 되지. 됐어요? 자, 공식을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건 얘야. 해볼까요? 자동차가 있었대. 연료를 100의 에너지를 공급했어요. 달리는데 30을 쓰고 나머지를 다 버렸어. 70을. 연료율은 얼마일까요? 그럼 100 공급해줬는데 30 썼으니까 30%야. 됐니? 연료율은 얼마일까요? 0.3이요. 됐니? 0.3이라고 쓸 거야? 30%라고 쓸 거야? 그건 문제에 써 있어. 됐나요? 이게 열 효율입니다.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세상에 또 다른 혁명이 오겠죠. 지금 전기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맞지? 석유값이 비싸지니까요. 근데 전기 자동차가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이유이기도 하죠. 충전을 자주 해야 돼요. 배터리가 커져야 되지. 그럼 무거워지지. 배터리는 비싸요. 그래서 배터리가 많아서 충전을 적게 하고 많이 갈수록 비싸요. 그러면 배터리의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어서 충전을 적게 해도 많이 갈 수 있는 싼 배터리를 만든다면 자동차를 모두 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도 괜찮겠죠. 근데 문제는 그 전기를 뭘로 만들어? 석유로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을 쓰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 에너지보다 화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 에너지를 지금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가 자동차 때문에 많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 거 맞죠? 니네 옷 다 석유 만들잖아요. 석유로 만드는 것 중에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게 뭔지 알아? 석유로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왜? 플라스틱 없으면 나무 쓰면 되잖아요.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약국 문을 들어가서 니네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플라스틱으로 아니 석유로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먹는 모든 약은 다 석유로 만들어요. 석유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상이 가니 그게 상상이 가. 석유가 없어진다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석유 옷 안 입고 면티 입으면 되잖아요. 면바지 입으면 되잖아요. 자동차 석유 없으면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이게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약만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고갈되면 인간이 따라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심각하지, 그치? 그래서 그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자연에서 얻은 약, 생약이라고 합니다. 알칼로이드라고 하거든요. 그 생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겠죠. 이게 보톡스 있잖아요. 보톡스 누구 거야 그거? 보톡스요. 어떤 균 생명체가 있었는데 걔가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내놓는 독이에요. 그 독을 희석해서 나한테 넣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막 자라야 되는데 독을 맞았으니까 죽겠지? 안 죽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라지 못하니까 주름살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죠? 그런 생약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생물학자들이 하겠죠. 석유를 대신할 건 화학자들이 만들 거고요. 열기관은 누가 만드는 거야?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과학은 분야별로 다 능력치들이 있으니까 그 분야별로 자기의 적성에 맞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병원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원천에서 차단하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미생물학과에 갔죠. 만약에 균이 나한테, 바이러스가 나한테 해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병에 안 걸리겠죠. 병에 걸려서 약을 먹는 건 약사들이 약을 만들 거 아니겠니?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 거 아니야? 얘가 병에 걸려서 막 죽을 것 같으면 수술하는 건 의사들이 하겠죠. 그럼 병에 걸린 다음에 무언가를 하는 게 약사랑 의사들이지. 그럼 나는 병에 안 걸리게 하면 약사, 의사 필요 없잖아요. 그게 생물학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건 미생물학과에 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료학 제2법칙 많이 어렵진 않죠. 연료율에 대한 내용 하나만 간단히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옆쪽에 85페이지 맨 위에 공식 하나 나오니까 이 공식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카르노 기관은 다음에 아주 심화 과정이 되면 이 카르노 기관을 배울 때가 있을 겁니다. 효율이 매우 높은 열기관이에요.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열기관까지니까 96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고생했습니다.